네. 그러면 이번 주 산업 분석 스터디 비트코인 채굴 기업 산업 관련해서 분석해서 네,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터디 발표를 맡은 오승준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의 마이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채굴 기업 4곳을 선정해서 관련 IR 자료들을 요약해서 공유를 같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굴 기업에 있어서 이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마이닝 펌들에 대해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마이닝에 대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채굴이죠. 흔히 코인을 채굴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것 자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보안과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블록을 하나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연산의 경쟁을 통해서 더블 스pen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연산 작업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블록을 완성하는 채굴자에게 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가격에 코인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를 요약하면 예,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거래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의 전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블럭을 하나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채굴자가 약 3.125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있어서 이 마이닝 시스템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가 오늘 제가 설명을 하게 될 자체 채굴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체 채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진짜 공장 부지에다가 수만 대의 채굴기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수만을 넣어서 뭐 엄청난 양의 채굴기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홀딩을 하던가 혹은 뭐 매도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의 가치를 올릴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최근에 사명을 마라 홀딩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즈, 그리고 뭐 클린스파크 혹은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기업들이 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채굴풀에 관한 얘기입니다. 채굴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이라는 게 그냥 웅덩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정말 조그만 개별 채굴자들이 서로 해시파워를 몰아가지고 하나의 협업 채굴 방식에 대한 풀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의 상당수 부분을 이 채굴 마이닝 풀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 올해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파운드리 USA 그리고 엔트풀이라는 2개의 대형 채굴 풀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거의 절반 이상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채굴을 하고 싶은데 뭐 실제로 채굴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굴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운영을 하진 않지만 원격으로 이 해시 파워를 임대를 해서 채굴에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채굴 기업들의 뭐 추가적인 부수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장점은 이 클라우드 마이닝을 활용하게 된다면 초기 투자나 혹은 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마이닝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채굴이라는 게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채굴 연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들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채굴기를 판매하는 그런 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일반적인 GPU나 CPU로 채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채굴 기업들과 채굴 풀들이 워낙 좀 고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 일반적인 GPU나 CPU로는 채굴이 어려워지고 ASIC이라고 하는 채굴 전용 장비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될 거고요. 채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인 채굴자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기업을 하나를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을 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오로지 그 기업의 목적으로서 비트코인 채굴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예시로는 설명드렸던 마라 홀딩스, 라이엇, 뭐 그린스파코 사이언티픽, 뭐 혹은 뭐 헛에이트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지금 존재하는데요. 제가 여기 원래 표를 넣어놨었는데 옮기면서 빠졌나 봅니다. 네, 추후에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일단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수익 관점에서 어떻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비용 관점에서 어떤 것이 비용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채굴 보상 수익,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의 블록을 채굴하게 되면 그 블록에 해당하는 코인베이스와 트랜잭션 수수료에 대한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블록 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25 BTC로 점점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당연하게도 블록체인, 네, 비트코인 마이닝 펌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들이고요. 트랜잭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베이스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평균적으로 1에서 2%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2023년에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올디널스가 있었습니다. 올디널스를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제 안에 텍, 그 더미 데이터를 조금 더 집어넣어가지고 문구를 새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트랜잭션에 더미 데이터를 넣어서 문구를 새기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추가로 토큰을 발행한다던가 이런 거를 활용하는 올디널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올디널스의 존재로 인해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약 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2023년 때는 그래서 그 비트코인 트랜잭션 피로만 마이닝 펌들이 약 23,000 BTC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좀 많이 300% 이상 증가한 추세였는데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 트랜잭션 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여전히 유효한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땐 이 분야의 수익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 이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마이닝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역할로 그 이제 채굴기들을 활용한다던가 혹은 기타 추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을 시키려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채굴 장비 위탁 사업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분야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쪽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사이언티픽도 그런 쪽에 이제 콜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이 꽤 큰 편이어서 콜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벌어들인 비트코인 중에 약 4분의 1 정도는 이런 위탁 채굴 분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채굴풀도 존재를 하고 자기들이 대규모 공장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나오는 대규모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냉각 시스템을 다른 데이터 센터에 호스팅하고 판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추가 수익 다변화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실은 비트코인 마이닝은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코스트를 이제 캐펙스와 오펙스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이제 설비 투자, 직접적인 운영 부대 비용, 아니, 직접적인 지출, 그리고 운영 비용, 이렇게 나누는 편입니다. 지금 밑에 넣어놓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코어 사이언티픽의 24년 연말 기준으로의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Direct Power Cost per Bitcoin Submined, 이게 이제 자체 채굴한 비트코인 한 개당 직접적인 설비 투자의 비용이 약 37,000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 13,000불이 들어서 토탈 코스트로는 약 51,000불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24년 4분기 같은 경우엔 비트코인이 최대로는 막 9만 불에서 최대 10만 불 찍기 많이 하던 그때쯤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약 50% 정도가 코스트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적인 채굴기 구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채굴기 매수 비용이 점차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후술하게 될 해시레이트에 대한 개념과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조금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가 있는 게, 채굴기를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운영, 이 채굴기 유지 비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 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소비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굴기 굴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전기를 AI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전기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건 최적화의 뭐 운영의 최적화의 문제가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는 코스트긴 하죠. 전기 에너지에 대한 코스트는. 하지만 이게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또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채굴장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운영 지출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지금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채굴 기업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 그 이제 증시에 상장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걸 대체 뭐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지표, 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지표들이 좀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씩 경험해 보시겠지만, 각 산업 분야 섹터마다 어떤 것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지표들이 각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마이닝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좀 보면서 이 산업이 현재 어떠한지 좀 파악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해시레이트입니다.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초당 해시 계산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해시레이트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시레이트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 뭐 초당 해시 계산 횟수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올라간다는 건 1초당 얼마나 많은 해시가 지금 계산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연산을 쳐내고 있느냐, 얼마나 난이도가 어렵냐, 이렇게 설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네, 200만 밀리언의 테라해시 퍼 세컨드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800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최근 거의 3년 동안 3배 이상이 증가했죠.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의 연산 능력이 점점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계속해서 채굴기를 더 많이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와 경쟁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시레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번호를 볼 수 있을까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해시레이트 이 단순한 숫자만 봤을 때는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걸 이제 각 기업별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각 채굴 기업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얼마나 파괴하고 있냐, 이걸 따라서 해당 기업이 채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혹은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채굴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 해시레이트 보유량을 기업마다 나눠서 이제 마켓캡으로 나눠서 파악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차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각 기업들이 어느 수준의 해시레이트를 지금 할당하고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25년 2월 기준입니다. 25년 2월 기준으로는 마라톤, 마라홀딩스가 가장 많은 해시레이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최고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클린스파크, 라이브 플랫폼즈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를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BTC 홀딩스, 그리고 BTC per stock. 그러니까 한 주당 BTC가 얼마나 있냐, 이거를 좀 따지는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뭐 투자 펀드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을 많은 헤지펀드들 혹은 펀드 매니저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감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보니, 이 한 주당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려있냐,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도가 얼마나 높냐,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25년 2월 기준으로 한 주당 BTC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대해 표시를 한 건데요. 이걸 보게 되면 마라 홀딩스가 제일 높고, 그다음 핫 H라는 기업, 그다음 라이엇 플랫폼, 클린스파크 이런 순서로 좀 넘어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투자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얘는 지금 보면 한 주당 비트코인이 얼마나 있나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표현에서는 이제 사토시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사토시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8승 BTC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주당 표현을 해놓기 때문에 이 당연하게도 한 주당 가격이 지금 기업마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 요거를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혹은 한 주당 가격에 대비해서 한 번 더 보정을 한 다음에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BTC 홀딩스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보유의 관점에서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투자 지표로 쓸 수 있는, 투자 조언으로 쓸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채굴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려고 하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거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이고, 어떻게 하면 뭐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신기하게도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비트코인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채굴장을 어디 지을 것인지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잘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주 같은 경우에 각 지역마다 네, 전기료가 다르죠. 주마다 전기료가 다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데가 어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주요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굴장이 전부 다 텍사스에 하나씩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텍사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채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기료가 굉장히 낮고 또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거든요. 뭐 법인세나 뭐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 낮은 곳 이런 데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요. 또 각 정부마다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란 건 에너지 정책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은 에너지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 기업일 겁니다. 다만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더 많이 활용하고 덜 활용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라이어 플랫폼즈가 그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에너지 환급 정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에너지 환급 정책을 통해서 얘네들이 좀 일반 가정에서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채굴을 줄여요. 채굴을 줄이면 이제 원래 많이 쓰던 기업이 에너지를 일부러 적게 써주네 고마워하고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창조 경제예요. 또 전기료 비싸서 안 했더니 돈을 줍니다. 엄청난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여러 정책적인 지원들을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넘어서서는 지금 중동, 아부다비 이런 데에도 채굴 시설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M&A입니다. M&A라 하는 거는 이제 인수합병이죠. 근데 왜 이 M&A가 중요하냐? 채굴 기업들은 하락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수준보다 더 심하게 떨어집니다. 일례를 예를 들면 라이어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그냥 이제 주식 가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9점 거의 마이너스 99%가 나옵니다. 고점에서 저점을 찍게 되면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좀 극단적인 로 이제 하락장에 좀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를 노려서 조금 규모가 있는 채굴 기업들이 소규모의 채굴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하락장에 와서 그 채굴 기업의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싼 값에 그 기업의 채굴기들을 막 인수를 해서 자기 해시레이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2023년에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크리스파크가 그런 걸 했습니다. 크리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테네시주에서 소규모 채굴 시설 7개를 2,750만 달러면 대략 한 4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5에타 해시레이트 정도의 해시레이트를 즉시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마 그 당시에 이 크리스파크가 보유하고 있던 수준의 거의 한 50% 정도를 육박하던 시절일 겁니다. 23년 기준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시기가 안 좋을 때 적극적 인수합병을 해버려서 자기들의 해시레이트를 늘려서 채굴량을 늘리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전력을 생산해서 채굴 비용을 아끼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코스트를 줄이겠다는 거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아예 텍사스에 풍력 발전 농장을 인수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요. 라이어 플랫폼즈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전력 수요 응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텍사스 주에 그걸 통해서 전력 수요가 이제 그 주에 급증할 때 채굴기를 중단을 하고 자기들이 보유하던 전력을 되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레딧을 줘요. 그런 식으로 전력에 대해서 에너지 비용을 감축하는 식으로 그 이제 크레딧을 얻은 거를 전력 비용에 상쇄를 시키겠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하면 텍사스가 이때 당시에 폭염이 왔는데 마라톤이 이걸로 그 당시 채굴을 잠시 중단했다고 3,17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한 달 동안 3,170만 달러를 번 건데 이게 아마 BTC 채굴로 번 돈보다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이때 당시 그래서 막 라이어 플랫폼즈가 채굴하는데 몇천 달러대로 채굴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인데요. 채굴 기업들이 이제 BTC의 가격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을 줄이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캐시플로우도 좀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좀 하는데요. 최근에 AI 열풍이 하도 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채굴기들을 HPC 혹은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약간의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잘 돼 있는 게 코사이언티픽이 가장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잘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넘어가서는 캐스파라고 하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POW 방식의 유망 알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채굴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채굴 기업 소개라고 해서 네 가지 기업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IR 자료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요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시중에 다 나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요 중에서 어떤 좀 특이한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마라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채굴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굴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닝 펌으로서 하는 것 말고 지금 그 클라우드 마이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도 꽤 많은 양의 블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체 펌웨어를 또 가지고 있고 자체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냉각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 AI HPC용으로도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관련하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폴력반 순서도 인수하고 다가 전략을 통해서 BTC당 채굴 비용을 약 28,000불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2024년에 7개의 채굴장을 추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2022년보다 높은 지금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톤 홀딩스가 아무래도 채굴 기업 중엔 제일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지 않나, 아직까지도 적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본인들이 채굴도 하지만 BTC 매입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BTC를 수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과 꽤나 유사하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성 효율 지표에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BTC Yield per Share라는 거를 얘네들이 제시를 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한 주당의 비트코인의 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전년 대비 우리가 60%나 올랐다. 그러니까 넌 만약 내가 이 마라 홀딩스에 마라 한 주를 들고 있었으면 비트코인을 60% 이상 더 들고 있게 된 거랑 수량을 더 들고 있게 된 거랑 똑같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당 비트코인이 얼마인지에 대한 지표를 조금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라이엇이 존재하는데요. 라이엇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전략 커테인먼트 크레딧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전력 수요 응답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이걸 통해서 또 33밀리언 정도의 수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라이엇 플랫폼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좀 특이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적인 특징으로 한다면 라이엇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굴 기업을 넘어서서는 AI, HPC 전환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 플랫폼즈라는 기업이 E4A라고 하는 기업과 ESS 메트론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들을 통해서 AI, HPC 사업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클린스파크가 될 것 같은데요.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매도를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을 안 했어요. 그런데 23년 3분기쯤부터 해서 전략을 피벗해가지고는 BTC를 홀딩하는 걸로 전략을 바꿔서 발전을 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AI, HPC 에로의 발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멘트들이 있는데요. 신기하게 또 요새 대부분의 채굴 기업이 이 AI, HPC 수요 대응에 대한 커멘트가 전부 다 IR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후술할 투자 포인트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리고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해시레이트를 급성장시키려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원래 해시레이트가 정말 낮았어요. 21년 기준으로 1위였고, 이렇게 한 자릿수, 2023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25년 상반기 목표를 50 에타이시 퍼세컨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채굴기를 인수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믹스의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과거에는 얘네들이 해시레이트가 낮았던 이유가 거의 100%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채굴을 목표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피벗이 돼서 이렇게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린 에너지에 대한 추구를 조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할 기업은 이제 코사이언티픽인데요. 코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채굴 기업은 맞습니다만 채굴보다 AI HPC로 벌어들이는 사업의 비용이 더 많아진 돈이 더 많아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량도 막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 HPC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많이 발전을 해 있는 기업이고 또 그 수익에 있어서의 거의 한 60% 정도가 AI HPC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한번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다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재상장된 기업이고요. 그 당시에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고 그걸 통해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코어 사이언티픽에서 제시한 24년 연말 IR 자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HPC 호스팅을 위해서 지금 900밀리언 와트 정도의 전력을 확보를 했고 비트코인 마이닝에 400밀리언 와트 정도 확보한 걸 보면 이미 좀 네, 주종 관계가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투자 시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투자하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면 좀 이점이 있다. 이거를 잘 고려하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로 투자 의견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 단서 스터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TC 호드 전략입니다. BTC 호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호들이라는 게 원래 이제 홀딩이란 걸 오타를 냈다가 이제 just hold이라는 표현을 코인업계에서 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대부분의 채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BTC를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합니다. 매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호들 전략을 쓰는 편인데요. 이로 인해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가 재무 활동을 위한 현금 창출이라고 작성을 해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월급 비트코인으로 주면 다닐 건가요? 공, 그 채굴장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월급 줄게 하면 좋아할까요? 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현금이 결국은 필요한데 BTC를 홀딩해요. 이 기업의 매출은 BTC로 내면서 그럼 현금은 대체 어디서 가져오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얻기 위해 ATM을 활용합니다. ATM이라는 건 이제 at the market의 약자인데 시장에서 현금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는 주식의, 주식이 한 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쪽의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현금을 벌어들일 일반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마라톤에서 가져온 건데요. 마라톤의 24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현금을 어디서 얻어왔고 사용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소스 그리고 오른쪽이 유지스라고 적어놨는데 왼쪽에 보면
제일 긴 것 두 개가 ATM 그리고 Convertible Note Proceed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왼쪽에 게 이제 유상증자해서 돈 벌었다는 뜻이고 현금 모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 게 전환사채 발행해서 현금 모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이제 활용하는 거에 이렇게 좀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투자에 있어서 안 좋은, 좀 좋지는 않은 재무 활동을 합니다. 다만 얘네들의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쓴 돈을 가지고 한 주당 BTC 일들을 올리는 거예요. 한 주당 BTC 일들을 올려서 너희들의 한 주당, 그래 전체 발행수는 늘어난 게 맞지만 한 주당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비트코인 마이닝 기업들을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스터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크립토 밸류에이션과 HPC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4개 기업이 전부 다 코인 채굴하는 기업들이 AI HPC로의 전환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엄청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당연하게 2023년 이래로 해가지고 AI에 대한 붐이 왔고 전력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당연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BM 찾을 수 있는 거 맞는데 이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AI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이 주가 부양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2025년 1분기에 그 라이어 플랫폼즈의 IR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왼쪽에 초록색이 AI와 HPC에 포커스해서 조금 더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마이닝 채굴 업체들이고요. 오른쪽에 두 개는 순수 비트코인 마이닝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업 두 개입니다. 마라톤과 스파크 이렇게 두 개를 제시하는데 이 두 기업의 EV 에비타의 이제 비율을 보게 되면 조금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주는구나. 이 두 기업,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이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EV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EV는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에비타라고 하는 건 이제 감가상각과 뭐 법인세를 제외한 총수익 이런 걸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지표로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높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기업의 재무 현황 내지는 영업 현황 대비해서 이 산업 분야가 유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책정해 준다는 의미다. 이게 높다는 뜻은. 근데 BTC 마이닝을 포커스하는 기업보다 AI HPC를 포커스하는 기업이 훨씬 더 이게 높아요. 보게 되면 AI HPC에 포커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에버리지가 거의 12배에 해당하고 BTC 마이닝에는 약 7.5배 정도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BTC 마이닝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AI HPC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기업들의 아, 아까 제시를 했던 4개 기업 중에 AI HPC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IR 자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4개 중에 2개 기업에 BTC 마이닝 포커스의 피어를 받고 있어요. 물론 마라톤, 마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AI 데이터 센터 호스팅 분야로의 발전보다는 자체 냉각 기술을 AI HPC에도 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추후에 이런 쪽으로 넘어가 있는 얘네들은 밸류에이션 상승이 훨씬 더 오르겠죠. 라이어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들 HPC 이제 사업하려고 인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퍼 아직 11배다. 근데 여기 에버리지 보니까 12배쯤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이 HPC 사업으로 이미 많이 넘어간 거거든요. 채굴보다 HPC에 더 포커스를 주고 그쪽으로 매출이 더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16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HPC 비중 늘리면은 EV 에비타에 대한 밸류에이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전환을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주가 부양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여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 캐시플로우의 구현이라고 써놨는데, BTC 홀딩 기업들이 지금 재무 활동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통해서만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AIHPC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해결이 돼요. 캐시플로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AIHPC 포커스 해가지고 그거 돈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발전이 재무 건전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도 당연히 주가 상승이겠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약간 좀 자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서 이 A, B, C, D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를 바라보게 될 때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왜 투자할 만한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이제 좀 보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채굴 기업들이 대부분 월간으로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프로듀스했고 매도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발표를 하고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이제 공시가 나고 뭐 이렇죠. 근데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달마다 자기들의 가장 주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달마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어 플랫폼즈일 건데요. 라이어 플랫폼즈의 2025년 2월자에 비트코인이 자기들이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시 레이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막 자기들이 뭐 록데일에서 얼만큼 해시레이트를 따냈고 콜시 콜시카나에서는 얼마나 고 켄터키에서는 얼마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자기들 채굴장의 위치에 따라 얼마나 해시레이트를 벌었고 그걸 통해서 총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홀딩하고 있고 하루에 얼마 벌었고 전력은 이만큼 썼고 이거에 대해서 다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분석하기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은 꽤 괜찮지 않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M&A로 인하여 규모가 큰 기업이 유리하다. 요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해시레이트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 해시레이트율이 하도 증가를 계속 빠르게 하고 있다 보니 이미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중에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다른 작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채굴기를 계속 공급을 받아서 그 좀 자기들의 해시레이트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살아남는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이미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아니 네 번째가 아니죠. 요거, 그러면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그냥 순수 비트코인 사는 것과 혹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연합, 요새 연합 핫하죠. 핫했죠. 주가가 박살나기 전까지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이 좀 많이 위험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투자 이점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자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좀 더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 어, 기업 경영학이나 혹은 이런 기업 분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어떤 사업 아이템 하나가 존재할 때 그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정 이익 고정 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라는 계산을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자본을 이 기업이 이제 얼마만큼의 매출이 증가하였을 때 혹은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을 때 그거에 대한 증가폭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영업 레버리지가 고정 비용의 존재로 인해서 일보다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를 비교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레버리지죠. 똑같이 레버리지인데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 재무 안정성 내지는 사업 다각화 전략 이런 걸 통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비해서는 좀 많이 취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증시가 휘청거릴 때 결국 원웨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투자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차이라고 하면 채굴 기업은 상장된 게 여러 개고요. 단순하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만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사는 거는 미국 증시에는 없습니다. 뭐 일본 증시나 이런 데까지 넘어가면 뭐 메타플래닛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차익을 어떻게 이제 같은 툴에 대해서 같은 사업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개의 기업이 있으면 한 개는 롱치고 한 개는 숏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립 위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런 이벤트 전략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좀 있겠네요. 기업 좀 옵션이나 이런 걸 활용한 투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활용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팔로우업이 좀 필요하다. 이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라이온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텍사스에서 전력 공급 네, 크레딧 받는다 이런 거 얘기도 했었고 그런 거 다 정책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 물론 이번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의 위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도 조금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그게 다 에너지 관련이죠. 그러다 보니 마라나 뭐 크랜스파크나 이런 데들 전부 다 자가 발전하는 인프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 낮출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자가 발전 인프라가 조금 빈약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의 변동에 대한 커스트를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 쪽으로 먼저 네, 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얘네 수익성이 이번에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전부 다 에너지 관련이면 ESG 투자와도 또 연계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ESG와 어떤 좀 긍정적인 게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ESG 전략 다각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긴 해야 될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다 보니. 또 미상장사잖아요. 미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ESG를 막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대형 헤지 펀드들 그리고 펀드 매니징하는 그런 공모 펀드들 뭐 호주의 맥쿼리나 혹은 뭐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펀드들에서 ESG 비중 뭐 채워야 되거든요. 그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려면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도 발전이 돼 있어야 자기들이 또 얻을 수 있는 주가 부양에 있어도 또 도움이 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주가 부양을 고려한다면 ESG 전략 강화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는 지금 거의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좀 특징들이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제 오늘 스터디에서 제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채굴만 하는 기업이라고 분석하면은 투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 AI HPC 밸류에이션을 노리고 그쪽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기들의 주가 보양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취역하게 됐을 때 주가 상승 일어날 확률 높다. 살만하다. 이런 얘기 조금 좀 중요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스터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길게 했네요. 지금 일단 다행히도 오늘 스터디 발표는 저 혼자였기 때문에 일단 제 오늘 스터디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네,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지금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얻는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채굴할 수 있는 양도 점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채굴 기업의 채굴 보상 수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 한 개의 블럭을 채굴하게 되면 최초로 채굴한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주는 코인베이스가 존재하고, 그 외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4년마다 절반으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막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려운 지점이 이 부분에 한 군데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주요하게 받고 있는 게 4년마다 그 BTC 단위로 봤을 때 타작이 난다면 4년 동안 BTC가 2배 오르면 본전인 거거든요. BTC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그 비트코인 코인베이스의 구조가 짜여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만 23년 예시를 들면은 이 올디널스를 통해서 트랜잭션 비가 등장했던 트랜잭션 비가 좀 상당히 증가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코인베이스가 줄어들면 트랜잭션 수수료 피를 통해서 얻는 비트코인이 주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지금으로서는 해시레이트를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되, 네,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자기들이 한, 채굴하는 양이 4년 대비했을 때 반타작 나는 것보다 그게 보정이 되더라도 충분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도록, 채굴하는 것처럼 나오도록 계속해서 해시레이트를 늘려나가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채굴 기업들이 해시레이트 확보를 위해서 M&A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는 못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 이제 저 4년마다 비트코인을 받는 게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그거에 대해서 해답이 지금으로서는 해시레이트 열심히 확보하고 비용 줄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다, 유지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해시레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굴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채굴기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냐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채굴기를 혹시 채굴하는 데 말고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쓸 수도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 HPC 연산으로 그 AI HPC 쪽 분야로 전환을 지금 시도한다, 이런 부분으로 다른 곳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채굴기라고 하는 게 저희가 위에 보면 어, 채굴 하드웨어 산업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신 IC 장비라고 하는 게 해시 연산에 특화된 장비이긴 합니다만 당연하게도 컴퓨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래 일반 CPU나 GPU로도 채굴을 했듯이 그와 비슷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다른 데 호스팅 해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또 아까 이제 라이엇이나 혹은 코사이언티픽 이런 데서는 또 HPC 호스팅을 위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아, 시가총액에 비해서요.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정리를 해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찍으면 보통 맞긴 합니다. 제일 많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한 건 IR 자료들을 조금 각 기업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보여주는 어, 매일마다의 채굴 기업의 그 마켓캡과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BTC가 얼마인지 홀딩하고 있는 것들 달마다 프로덕션 하니 그거 가지고 이제 대시보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는 프로젝트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일단 그 마켓캡 대비해서 비트코인 홀딩하고 있는 게 얼마냐는 파악하려면은 자료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법? 어, 혹시 잠시만요. 이 화면을 제가 잠깐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사이트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 사이트가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 스탑.io라는 사이트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관련한 정보들을 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BTC 트레저리랑 그거에 대비한 마켓캡이 어느 정도인지 퍼센테이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마라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 BTC가 82% 정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라톤 다음으로는 핫8 그리고 라이브 플랫폼 클린스박 순으로 조금 네 이렇게 순서로 마켓캡 대비 비중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보시고 싶으실 때는 네, 그 비트코인 마이닝 관련 자료를 보고 싶으실 때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좀 좋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됐을까요? 예. 네, 네, 그러면 저 오늘 발표, 스터디 발표는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